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 파견교사로 있는 신광윤입니다. 이제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입 전형의 이해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등학교의 고교 학점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또한 이런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의 특성에 맞춰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대입에서 좀 더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들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고교 유형과 고교 생활의 기본적인 이해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 고교 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됐고 운영되는지, 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입 전형의 이해, 대입 전형이 어떻게 치러지고 또 어떤 요소로 반영을 해서 성적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예측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그럼 고등학교 입학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좀 더 보람 있고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생활일지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 유형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고교 생활, 중학교와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목고 자사고, 이제 특목고 자사고에 해당하는 학교는 울산에서는 울산과학고등학교, 울산 외국어고등학교, 그 다음에 현대청운고등학교 정도가 해당됩니다. 자, 이 학교들의 특징은 상위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진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질 집단입니다. 같은 어떤 성적대 또는 같은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수업도 이제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같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 활동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학습 양이 일반고에 비했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학습량을 견뎌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량 있고 능력 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입시나 아니면 학교 내신 이런 준비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이 주로 대입에서는 어떤 전형들을 선택하느냐? 자, 대입 준비는 학교별 대입 준비 방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는 거의 지원하지 않고 정시 지원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과학고 학생들을 이제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권 대학들에서 이제 종합 전형의 최저 등급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과학고 학생들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자, 외국어나 청운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교 내에서 내신 등급을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요. 또 성적이 이제 종합 전형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좀 더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거나 청운고 학생들은 정시까지도 같이 겸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 중에 수능 준비하는 시간들을 많이 할애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교과 등급을 내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게 해야 되고요.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진로 관련된 자기 개인적 교과, 비교과 활동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까지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학습 부담을 지고 생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학교들은 대체로 일반고에 비했을 때 내신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나 논술, 전시, 특히나 정시 쪽까지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을 다 했지만 만약에 진학하려는 후배들이 있다 한다면은 아니면 진학하려고 했던 학생들도 혹시 자기가 이런 어떤 고려 사항들에 부합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고 같은 경우나 청운고 같은 경우도 수학이나 과학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요. 이 과목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어 실력이 탁월한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수학 성적 역시도 진학하려고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에게서는 굉장히 이제 준비가 필요한 어떤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체로 치열한 내신 경쟁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학력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자신이
그런 치열한 어떤 경쟁에 적합한 학생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은 주로 이제 자기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난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특수 목적 고등학교, 진로 방향을 정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신이 진로 비전이 분명하고 그 진로를 이루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막연한 기대나 주위 시선, 좋은 학교 같다 이런 어떤 우월한 어떤 느낌들에 관심을 두고서 진학을 했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진학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도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기도 합니다. 특수 목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특성화고와 같이 대입에서는 지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기능을 습득하고 이제 취업을 중심으로 진학을 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학 진학하려고 보면은 제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특별 전형이거든요. 여기에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별로 봤을 때 모집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 2명, 3명 이렇게 모집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특성화고 졸업자 중에 대학 진학하겠다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경합이 치열하겠죠. 그래서 합격자들의 내신 등도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취업을 해서 나중에 특성화고 졸업한 어떤 상태에서 대학 진학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졸업자를 위한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해 있는 사람들이 재직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경우도 전형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모집하는 인원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그럼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과 같이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입학 요강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제한하지 않는 경우들은 상당수가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가 되어 있는 특성화고 학생이라면 일반고 교과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과 교과 전형에서 같이 경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특성화고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하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학교 생활기록부가 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생활기록부를 갖고 있던 일반고 학생에 비했을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아주 뛰어난 성과를 낸 학생들이 아니라면 종합전형에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 간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학교 생활할 수 있고 자기 개인의 어떤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다른 어떤 결과들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교과목 자체와 그다음에 학교 수업 과정 이런 데서 수능 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경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진학에 어쨌든 간에 일반고에 비했을 때 불리한 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력 편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상위권도 있고 하위권도 있고요. 그래서 내신 관리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는 경우에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학교 유형이 일반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교 교과목 구성이나 교육과정 구성이나 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 학교를 운영해가는 과정에서도 수능 준비에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수능 준비가 가능하고 수능 준비에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야 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종합 전형 그다음에 정시 전형까지도 같이 준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좀 힘든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고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 탐색 및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특히나 교과목이 이제 고교 학점제의 추진 과정에 따라서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 분야와 관련된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별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진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학교에 진학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제 개인 생기부나 활동에 채울 수 있는 내용이나 양들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은 주로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준비해서 진학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정시에 준비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정시를 일반고 재학생들이 준비해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특목고 자사고 그다음에 많은 그 N수생들 수능을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준비해서 다시 치는 그런 학생들에 비했을 때 불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정시에 이렇게 상위권 대학,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들은 많이 제한적입니다. 자, 학생들이 어떤 유형의 학교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뒤로 어떤 진로 또는 어떤 그 진학을 하는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통계를 한번 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중학생이 졸업을 한다고 봤을 때 한 81% 정도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한 19% 가까이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 중에 54%, 55% 가까운 학생은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한 22% 정도 학생들은 전문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취업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고요.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 중에 17% 정도는 4년제 진학을 했고 35%는 취업을 바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한 29%, 30% 정도는 전문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럼 일반고는 대체로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이고 과반수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는 취업을 하거나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고등학교의 교과목 구성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의 교과목은 대체로 공통과목, 그 다음에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과목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과목은 대체로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 자, 이 과목들은 공통과목에 속하고요. 그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1학년 때 이수하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모두 공통과목으로 1학년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교육 과목들은 평가는 주로 상대평가 방법을 사용합니다. 상대평가라는 것은 100분위 순서에 따라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성적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내 성적이 얼마다라는 것보다 내가 전체 학생들 중에 어느 정도 성적 위치에 있는가가 내 성적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성적 평가하고 가장 다른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몇 점을 받았느냐 보다는 내가 전체 학생 중에 몇 등을 했느냐가 여러분들의 성적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부터 주로 3학년 2학기까지 일반 선택 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들은 자, 문학, 독서, 이제 국어 과목에서는 이외에 또 뭐 언어 매체 화법과 작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수원, 수투, 뭐 미적분, 미분과 적분,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 원투, 그다음에 사회문학, 한국지리와 같은 사탐에 속하는 과목들, 그다음에 물리원, 물화학원처럼 과학 영역에 속하는 원 과목들이 일반 선택에 해당합니다. 대체로 일반 선택 과목들은 이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수능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그 교과에 필요한 지식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 과목들은 학교 지정 그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에 필요한 기본적인 과목들을 같이 공동적으로 학교에서 선택해서 수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일반 선택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역시 공통 과목과 마찬가지로 상대평가에 의해서 성적을 산출합니다. 상대평가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의 성적을 순위로 매겨서 그 100분위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구분하는 그런 평가 방식이죠. 대체로 2학년 1학기, 2학기 때 일반 선택 과목들이 많이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2학년 1학기, 2학기에서도 진로 선택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학생 개인적으로 이제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도 학생이 응시하고 싶은 수능 영역과 관계없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과 수원, 수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수업을 듣도록 편성을 하지만 미분과 적분 같은 경우는 미분은 적분을 칠지 확률과 통계를 칠지 기하를 칠지에 따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수능 과목 중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수학에 기하하고, 그 다음에 과학에서는 과학, 물리원, 화학,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와 같은 과학의 2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에 속해 있으면서도 수능 선택 과목에 해당합니다. 그 외 과목들은 이제 수능과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학생들이 진로 희망 분야에 따라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경우들입니다. 거의 이제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들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원하는 과목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진로 선택 과목들은 상대평가에 9등급제 성적을 내지 않고 중학교 때처럼 성취도 평가, 자신이 몇 점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성적이 정해지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들은 A, B, C의 3단계에 따라서 성취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교과의 성적 산출 방식, 보통교과의 성적 산출 방식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제로 성적을 산출한다고 그랬죠. 자, 9등급제는 옆에 보시는 피라미드와 같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100분위를 기준으로, 자, 100분위라는 것은 1등부터 100등까지 학생을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놓고 그 중에서 이제 몇 등까지를 이제 몇 등급으로 할 것이냐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1등급은 상위 4%에 해당합니다. 100명 중에 1등부터 4등까지가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십니다. 200명이라면 1등부터 8등까지가 같은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등으로 1등급이 되는 경우나 4등으로 1등급이 되는 경우나 같은 1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간 점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등급은 그 7% 밑에 4% 밑에 있는 7% 학생입니다. 그러면 4% 이제 5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5부터 이제 11까지 해당하는 학생들이 여기 2등급에 해당합니다. 그 밑에 이제 3등급 학생은 12%, 4등급은 17%, 5등급은 20%, 그 5등급은 40%에서 60%에 해당하는 학생 전체가 5등급을 받는 겁니다. 그 5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20%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구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각 등급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학생의 비율이 다르다. 그래서 5등급까지는 갈수록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대신에 5등급 이하로 내려갔을 때 6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갈수록 학생 수가 비율이 적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등급은 하위 4%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위 4%가 1등급인 거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다음에 8등급은 7%, 7등급은 12%, 6등급은 17%. 자, 그래서 하위 4%에 해당하는 학생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왜? 올라갈수록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근데 5등급인 학생이 그 위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더 인원이 적은 곳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융합 선택 과목, 이 선택 과목들은 A, B, C 3단계 성취도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리학 1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단위수가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을 듣느냐, 이거 단위수도 성적에 같이 반영됩니다. 단위수가 높을수록 일주당 주당 수업 실수가 많을수록 그 과목들은 좀 더 비중이 높다, 반영되는 비중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점수 100점 만점에 62점을 받았고요. 과목의 평균, 전체 학생의 평균은 49.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준 편차가 13.5다,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 이 학생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자 전체 학생 수는 2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명에서 요 비율로 따져봤을 때 이 학생이 받은 성적은 4등급에 해당합니다. 바로 요 위치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석자 등급이 결국 9등급제 내신 반영할 때 성적에 반영되는 이 성적이다. 등급 성적이 결국 성적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자, 물리학 2는 3학년 때 주로 많이 배우는데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합니다. 단위수는 역시 4단위인데요. 자, 원점수나 과목 평균까지만 나오고요. 성취도, 수강자 수 나오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성취 수준별 학생의 비율을 내줍니다. A등급을 받은 학생이 32%, B등급이 30%, C등급이 36.7%다. 이 학생은 A등급을 받았으니까 상위 32%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학교들은 요 A냐, B냐, C냐, 요 학생의 성취도가 뭐냐에 관심을 갖지만 상위권의 일부 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 같은 경우는 각 등급별로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럼 이 학생이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등급별 인원수를 성적에 반영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이제 동학교에서 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 평가 계획을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학교마다 다르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평가 계획을 세웁니다.
자, 1학기 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1학기 고사라는 것은 한 학기에 성적을 내는 수시의 과목 전체의 성적은 100%로 내는데, 그럼 이제 이 100%를 만드는 성적의 구성은, 자, 중간 지필고사를 35% 반영하겠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30% 반영하겠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35% 반영하겠다. 그러면 두 번의 지필고사와 한 번의 뭐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겠죠. 수행평가 과정을 합산해서 100%의 성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전체 100% 성적, 학기 성적의 35%에 해당하고요. 기말고사가 35%에 해당하고 수행평가가 30%에 해당한다. 전체를 합산했을 때 100%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나면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오는데 이건 지필고사 성적표만 나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기말고사의 지필고사 성적도 나오지만 이제 이 세 가지 성적을 합산한 성적, 그러면 이제 끝에 가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서열을 순서를 매길 수 있고요. 순서에 따라서 내가 몇 등급을 받았는지 등급까지 표시되는 성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필평가가 이제 70%, 수행평가가 30% 반영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그럼 70%의 지필평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0%, 35%. 자, 각 시험마다 만점은 100점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때는 선택형 과목, 선택형 시험. 그러니까 이제 사지선, 오지선 다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60점. 그 다음에 서술형. 이제 서술형을 의무적으로 한 20% 이상 반영하도록 이렇게 많이 이제 반영하는 비율들을 정해놓고 지금 학교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이 서술형 평가까지도 같이 이 중간고사, 고사 원안에 고사에 포함해서 시험을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술형을 분리해서 수행평가처럼 중간에 별도로 시험을 치는 학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말고사는 이제 대체로 선택형으로만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성적 산출을 할 수 있는 학기말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성적 처리를 하는 그런 이제 서술형 평가에 채점을 하는 그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수행평가 30%는 지금 이 과목 같은 경우 두 가지로 구성을 했네요. 도표 만들기가 20%, 인물탐구가 10%, 그럼 30% 중에 20%짜리 하나, 10%짜리 하나. 이렇게 평가에 반영하는 평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시기는 뭐 이제 이 고사 기간을 피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400점 만점의 성적을 내어서 이제 여기서 총점 순서에 따라서 학생의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선택 과목을 정해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위기에 따른 과목 선택이 있습니다. 앞에 과목을 들어야만 뒤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과목을 먼저 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학인데요. 1학년 때 수학을 들어야 2학년 때 가서 일반 선택 과목, 수학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연두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도 수원, 수투는 수능의 필수 과목이라서 거의 학교마다 지정교과로 넣어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지정교과목이니까 학생 선택이 아니라 학교 선택으로 아마 대부분 듣게 될 거고요. 그래야 수능을 칠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수학 1을 들어야만 경제 수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1과 수학 2를 다 들어야만 미분과 적분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수학 1, 2와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순서가 없습니다. 기하 같은 경우도 수학만 들으면은 같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학을 들어야 수학 1, 2,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기하를 들을 수 있고요. 수학 1을 들어야 경제 수학을 선택할 수 있고요. 수학 1, 2를 모두 들어야 미적분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수학 과목에서 과목의 위계입니다. 자, 과학 과목 같은 경우도 과목을 위계에 설정해 놨습니다. 1학년 때 공통과목, 공통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이건 공통이니까 모두 다 듣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가서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자, 요렇게 4과목 중에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원을 들어야만 물리2를 선택할 수 있고요. 화학원을 들어야만 화학2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연계열로 진학 희망을 하고 있을 때 과학 과목을 선택한다면은 요 두 개의 위계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과학 계열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2학년 때 생명과학을 선택하지 않고 자 물리화학, 지구과학을 선택했다면 이 학생은 3학년 때 가서
생명과학 2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시행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고 그것을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대학하고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수 단위, 몇 단위의 수업을 들었느냐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이제 몇 학점을 땄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학생이 진로 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가 반영되고요. 진로나 학업 계획의 지도, 진로 학업 계획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소 학업 성취를 보장한다. 그래서 이수할 정도 능력이 안 된다면은 다시 수강해야 되는, 재수강하거나 유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제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 추진 일정인데요.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22학년도 고1, 여기 이제 2015 재정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고요. 고교 학점제는 아직 울산은 미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면은 부분 시행의 단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부분 시행 단계라 할지라도 이제 과목 선택은 성적 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1학년 때는 공동 과목으로 9등급제 상대 평가로 과목이 구성되고요. 2학년,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 역시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 평가로 9등급제로 성적을 산출합니다. 2,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과목들은 절대 평가로 A, B, C 성적만 나오도록 됩니다. 그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는 선택형 수능이 지금 이제 2019년 몇 때부터 적용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작년 2022년 이제 수능에서부터 대입에서부터 이제 선택형 수능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이 공동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져서 학생 성적을 산출하고요. 그다음에 탐구가 이제 과학, 사회, 탐구 구분 없이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이제 절대평가로 반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게 될 수능은 2026학년도 수능에 해당합니다. 올해 이제 수능은 내년 대학을 입시를 위한 수능이기 때문에 2023 수능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2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거고요. 이제 중1 때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도록 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행될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새로운 수능 체계, 고교 학점제에 맞춘 새로운 수능 체계가 발표될 겁니다. 일대 변화가 크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 지금까지 유지됐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고요. 대입을 치르게 될 겁니다. 네. 이제 다음은 고교 학점제가 적용될 때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중3에서 중2까지 지금 이제 졸업해야 되는 중3 학생들은 이제 학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고1까지는 단위라는 개념을 썼고요. 수업 실수나 뭐 이런 것 같은데 이제 학점에서 단위수보다 학생들이 이제 다른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여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74로 184 한 6학점 정도를 줄여서 적용시킵니다. 그 다음에 창체 활동도 역시 6단위를 줄여서 이제 운영하도록 하고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요 4가지 창체 활동 구성해서 이제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창체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창체 활동의 3가지 영역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지금 중학교 1학년이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이제 그 개정교육과정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년제, 무학년제 이게 같이 혼용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1학년들부터는
중학교 1학년들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생활부터는 학기와 무학년제로만 운영이 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수업 일수는 190일로 똑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보장하도록 지도해 준다는 수준인데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행된다면 전 과목 미이수제를 도입해서 만약에 미이수 한 학생이라면 다음 학기에 다시 그 과목을 듣든지 아니면 이제 보충 수업 대체 이수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지금 바뀌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현재 학생들이 고등학교 현재 중3들이 고1로 들어왔을 때는 형식적으로는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상에서는 이 단위수의 학점으로 6시간, 12시간 줄어든 것 이외에는 줄어든 것과 그다음에 창체에서 봉사활동이 빠진 것 이외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음 이제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과정인데요. 네, 2023학년도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192학점, 204단위에서 192학점을 학점 개념으로 바뀌어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2024학년도가 되면은 이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이 이제 그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과정이 되고요. 여러분이 3학년이 된다면은 이제 2025학년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고교학점제가 1학년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은 이제 이 과도기 상황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자체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누어집니다. 보통교과는 다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지고요. 네, 대체로 이제 이 보통교과와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는 이쪽 과목들은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주로 해당되는 영역이고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로 나뉘어지는데 전문교과 1은 특목고 학생들에 해당하는 과거나 외국어고 학생들의 교과 편성이 전문교과 1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교과의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 다음에 과학탐구 실험 이 과목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든 학생들이 다 수강하는 과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과목,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9등급으로 평가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과목은 절대평가 A, B, C 세 개의 성취도만 성적에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교학점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학교의 경계를 확장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편성된 과목만으로 원하는 과목들을 다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나 다른 어떤 그 시설들 또는 그 다른 기관들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학교의 개념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학교들이 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합 캠퍼스형으로 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이제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온라인 수업하고 오프라인 수업하고 전부 다 편성돼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학교의 이 교육과정 이외의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도록 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학교의 경계가 조금 넓어질 수 있고 다른 학교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통해서 내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죠. 네, 이제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형태가 두 가지가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이고 하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은 오프라인 수업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그 학교에 가서 이제 거점형 수업을 운영하는 그 학교에 가서 학교에 모인 학생들이 수업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울산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교내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을 거점별로 묶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이나 전문교과 1, 2, 그러니까 특목고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나 아니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까지도 거점형 수업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가능하거든요.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서 소수의 어떤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업을 듣도록 만들어줍니다. 특히나 전입생들이 우리 학교에 편성된 과목들, 교육과정에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을 듣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입생들에게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전 학교에서 듣지 못했던 과목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점형으로 운영되어 있는 과목들의 예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뭐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과목들, 사회과제 연구, 이런 과목들로 많이 구성되고 있고요. 자연공학 계열에서는 이제 고급 물리, 화학 실험 같이. 그래서 학교의 선택 과정의 선택형 교육 과정에서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에서 학생들의 이 희망하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과목 개설하기 힘든 경우라면은 이렇게 거점형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과목을 수강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체능 과목에서도 이런 과목들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과정에서도 역시 같은 과목, 비슷한 과목들이 그렇게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 울산교육청에서 이게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공동교육 과정을 지원해주는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교실온이라는 이 교육 과정 편성 운영되는 어떤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희망하는 과목들이 어느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지 학생이 찾아서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제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이건 보통교과에 해당합니다. 전문교과는 특목고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들 구성이고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전문교과를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고요. 공동교육과정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이 있다면 선택해서 이제 개설된 과목 중에 선택해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초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건 이제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탐구, 과학, 탐구, 실험까지는 자, 기초와 탐구로 나누어서 공통 과목으로서 1학년 때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나 탐구에 해당하는 과목들, 이 과목들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은 이제 대체로 수능에 이제 같이 편성되는 수능에 연계되는 과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2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국어를 1학년 때 듣고 이제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 매체, 문학 중에서 학생들이 이제 교육 과정에서 선택해서 듣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수능에서 선택 과목에 해당하고요. 독서와 문학은 수능의 공통 과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수능을 치기 위해서는 독서와 문학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공통으로 같이 배워야 되고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에 응시하는 과목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교육 과정 선택할 때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된 국어 과목인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 등이 있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 공통 과목으로 수학을 듣고요. 2학년 때 가서 수원, 수투 이렇게 대부분 학교들이 학기별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수원, 수투와 같이 들을 수 있고요. 미적분은 수원, 수투를 수강을 해야 들을 수 있으니까 대체로 이제 3학년 때 가서 편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인데 이건 수능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영어회화, 영어원, 영어 독해와 장문, 영어 2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영어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도 편성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이제 이 수능과 관계되는 과목들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의 여행지리, 사회탐구 문제, 사회문제 탐구, 그 다음에 고전과 윤리 이런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 1학년 때 통합과학하고 과학탐구 실험을 듣고요. 2학년 때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 과목들을 이제 희망하는 과목 수만큼 선택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학년 때 가서 자기가 선택했던 2학년 때 선택했던 과목의 2 과목을 이제 진로 선택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과학사, 생활과학, 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는 대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육과 예술, 그다음에 생활교양 과목들 편성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제 교육과정 편성한 사례를 울산시 일반고 중에 하나 학교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내년 1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아니고요. 그전 것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1학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공통 과목으로 듣는 과목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2학년 때 가서 1학기 때는 독서, 문학, 2학기 때는 독서 이렇게 해서 문학과 독서는 수능 국어의 공통 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2학년 때 다 듣도록 만들었고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은 3학년 때 가서 1학기, 2학기 이렇게 한 과목씩 편성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 수학 1, 2가 수능의 공통 과목에 해당하죠. 그래서 2학년 때 1학기, 2학기에서 수학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이제 다들 듣도록 학교의 지정교육 과정으로 편성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 영어 1, 2를 역시 2학년 때 1학기, 2학기에 한 과목씩 들을 수 있도록 학교의 지정교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가서 이제 영어 독해와 작문과 진로 영어를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인데 학교의 지정교과로 편성해서 이제 영어는 이제 각 학년별로 쭉 이제 4시간씩 계속 듣도록 편성해 놨습니다. 근데 수학에 지금 3학년 선택 과목이 전혀 없는 상태죠. 이건 이제 자신의 진로 분야에 맞춰가지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국어하고 수학을 묶어가지고 한 과목을 택하도록 해놨죠. 그래서 인문계열로 갈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주로 선택해서 아마 과목을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과목들을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심화국어, 미적분, 수학과제 탐구, 경제수학, 영미문학 읽기를 묶어서 두 과목을 선택하도록 편성해놨습니다. 그럼 자연계열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여기는 미적분을 이제 무조건 선택해서 들어라라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랬을 때 1학기 때 4단이 4시간, 2학기 때 3시간에서 수업을 듣도록 편성해 놓은 겁니다.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라면 이제 수학에서 다른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아마 이제 국어, 심화국어를 갈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영어는 지금 4단위씩 다 편성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야 될 과목들이 들어야 할 과목들 놓치지 않도록 학교에서 배려해서 편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탐과 과탐의 이제 학생 선택 과목은 전부 다 묶어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계열에 따라서 사회, 과학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2학년 때는 지금 이제 과학의 원 과목, 4과목 중에서 3과목까지 이제 들을 수 있도록 3회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다음에 뭐 이 과학 과목과 사회 과목을 섞어서 선택해도 괜찮도록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융합적인 어떤 이 교육과정 취지에 맞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실제로 이제 자연계열로 분명한 진로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2학년 때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자기에게 유리한 면이 생길 겁니다. 그다음에 3학년 때 가면은 이제 다시 과학과 사회 과목을 묶어가지고 다시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럼 2학년 때 선택했던 과학 원 과목에 이제 2 과목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과목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전체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수능과 관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회 과목은 2학년 때나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편성된 과목 전체가 수능 과목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반 선택 과목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9등급으로 성적을 산출해야 되는 상대평가 과목들이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과학 2가 수능의 선택 과목이면서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합니다. 그럼 9등급제 성적이 아니라 ABC 성취도로 평가되는 절대평가 과목인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 사회 과목 선택하는 일반 인문계열 진학 희망하는 학생들이 3학년에 가서 학습 부담은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 과목의 선택은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네, 이제 대입 전형의 이해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입 전형이 지금 4년 예고제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대기업 차원에서, 대학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이 대학을 전형을 치르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 어떤 주체들이 다르거든요. 교육부라면 저희 대입 정책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정책은 일찍 나와야 됩니다. 대입제도에 일단 방향을 잡는 대입 정책은 4년 전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2학년 2월 말에 발표된 대입 정책이
대학 고등학교 졸업할 때 치르는 어떤 대입의 기본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중학교 3학년이라면은 이미 작년에 나왔던 그 대입 정책이 그대로 내가 치를 대입의 기본 제도의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큰 흐름만 잡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얼마든지 뒤에 가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는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교협이라고 있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전체에 어떻게 보면 전형이나 대학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협의하는 대학의 자체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대교협에서 대학별로 어떤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대입 전형의 기본 사항들을 정해줍니다. 이걸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8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대입 전형의 기본 기준을 정해주는 거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이라면은 내가 치를 대입의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다. 내년 8월 달에 가서 정해지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치를 대입의 어떤 방향들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 그 정책이 변하지 않겠지만 기본 사항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내년 8월 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학별로 발표를 하는 것은 이제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 요강입니다.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2학년 4월 말,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이니까 지금 중3이라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가면은 대학별로 우리는 내년에 대입 전형을 이렇게 치르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발표합니다. 계획이다 보니까 실제로 가서는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바꾸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틀의 변화는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형을 치러보고 대학별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찾아서 그 다음 해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 계획을 조금씩 변경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대체적으로 대학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내용들은 이제 거의 바뀌지 않고 요강에 반영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2학년 4월 말까지는 내가 치를 그 학교의 전형이 어떨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치를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집 요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집 요강은 이제 대입을 치르는 그 해 3학년에 가서 발표됩니다. 수시 모집 요강은 5월 말까지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시 모집 요강은 8월 말까지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요강을 보아야 각 모집 단위별로 어떤 전형 유형으로 얼만큼의 학생을 어떤 자격 기준으로 뽑겠다라는 것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 단계에서의 계획이 조금 변경되어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이 발표되어야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요. 다르게 말한다면은 모집 요강에 어쨌든 그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이제 정책이 뭐냐, 그 큰 흐름의 어떤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서 크게 바뀔 것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대학별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 얘기는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강을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이 요강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치렀는지를 보는 정도의 참고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대입 전형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중3들이 치를 대입 전형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건 이제 예측 가능하고 지금 발표되어 있는 정책의 변화, 정책의 내용에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변화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2022년도 이제 작년 이제 수능에서 통합형 수능 체계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최초로 적용되었고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의 내용에 따라서 수능의 과목의 어떤 기준 내용 자체도 조금씩 바뀌어 나간 것이죠. 그다음에 학종 서류가 간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분량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가 이때 폐지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능이 통합형 체계로 바뀌었고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거에 따른 변화가 지금 이제 여파가 작년과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로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학생 면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앞으로의 대입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들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변화가 많았던 시기였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체제를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고요.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은 이런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학생부의 반영 내용이 축소됩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은 내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합전형의
어떻게 보면 종합전형으로의 성격이 많이 조금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영재, 발명, 이런 실적이 반영되지 않고요. 자율동아리나 청소년 단체 활동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뭐 개인 봉사활동이나 수상 실적, 독서 활동까지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표시되기 때문에 학생부 말고는 대입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상태죠. 그렇다면 이제 학생부의 기록이 대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요. 기록 내용 자체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그럼 교과 성적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2024년도의 변화 수준이고요. 그 뒤로 지금 예고되어 있는 정책적 변화는 크게 없기 때문에 이제 요 틀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대입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시기는 대입은 세 가지로 나눠서 운영됩니다. 첫 번째 9월 달에 시행되는 것이 수시 모집이고요. 12월 달에 진행되는 것이 정시 모집입니다. 그다음에 2월 달에 가서 추가 모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수시 모집은 대체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이제 전형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운영되는 전형은 요 네 가지가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세 번째는 논술 전형, 네 번째는 실기나 실적 전형입니다. 실기 실적은 개인적으로 재능을 이제 갖추고 있거나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반적인 전형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진 않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고요.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이 일부 아직도 논술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정도에서 논술 전형이 운영되고 있고요. 내신 등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불리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서 논술 전형을 많이 이용합니다. 일반고 학생들로 봤을 때는 준비하기가 쉽지 않고 또 준비해서 합격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들 같으면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이면 대체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수시에 준비를 합니다. 수시 모집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6군데의 학교 또는 6군데의 모집 단위에 원서를 넣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6장의 원서를 내가 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6회 지원한다는 건 좋은 면이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좋은 면이 있죠.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학교에서 선발하는 인원보다 6배의 원서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률이 높아지고 학교 입장에서는 한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다른 학교로 만약에 옮겨갔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그 다음 성적으로 불합격한 최종 합격자의 마지막 성적으로 불합격한 학생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럼 충원 모집을 하게 되죠. 이렇게 충원이 된다면 결국 성적 순으로 대학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나는 학생이 지원하지 않아서 내가 좋은 학교 갔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학생들의 성적 순으로 대학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경향이 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학교들, 특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6회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관학교, 경찰대학, 이공계 특성화대학교, 그다음에 전문대학. 그건 6회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들의 6회 지원하고 이런 대학들의 추가로 지원을 더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전문대학 같은 경우도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은 만약에 전문대학이 목적인 학생이라면 원하는 만큼 다 원서를 넣고 합격하는 학교를 기다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6회 지원한 학교 중에 하나라도 합격하는 학교가 있다 하면 정시 지원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시를 준비하고 있고 수능 성적이 조금 기대되는 학생이라면은 그 수시에서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수준의 학교에만 원서를 넣어야 되겠죠. 안전장치로 아주 낮은 학교까지 보험을 들었다가 만약에 그 학교에 합격했는데 정시 수능 성적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다. 합격 통지가 됐다면은 그러면 정시에 지원했을 경우 둘 다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6회 지원이라지만 반드시 이제 6회 지원 속에는 내가 합격했을 경우에 무조건 학교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전문대학이 6회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전문대학도 합격을 한다면은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관학교, 경찰대학, 이공계 특성화대학, 그 외에 이제 특수한 법인으로 만들어진 특수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합격하더라도 정시 지원에 응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에 합격했는데 정시에 갈 수 있어요?
UK 지원에서 합격한 학교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요. 전문대학에도 합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합격한 학생들이 합격을 포기하고 정시 모집으로 원하는 대학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자, 정시 모집은 이제 수능 성적을 기초로 해서 전형을 치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가군, 나군, 다군, 군별 1회, 3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모집 단위별로 분할 모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시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경쟁률이 수시만큼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공계 특성화 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에도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군 외 가나다군에 속하지 않는 별도 모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다군에 3개를 넣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추가로 더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모집은 정시까지 치렀는데 대학이 원하는 숫자만큼 학생을 다 모집하지 못한 경우에 미충원 자리, 빈자리를 이제 학생들을 더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정시 합격했는데 만약에 추가 모집에 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정시에 등록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시가 완전히 끝나야만 미충원 자리가 확인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시 합격을 포기하고 추가 모집의 기회를 노리는 것은 사실상 이제 좀 무모할 수 있겠죠. 왜? 추가 모집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모든 전형이 끝나고 나서 빈자리 채우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입 전형을 종류별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대입 전형의 학생부 교과, 수시 전형의 학생부 교과,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 전형,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 전형, 수시의 논술 전형, 정시의 수능 전형. 요 4가지가 일반적인 대표적인 전형들입니다. 실기 실질적 전형은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에서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만 반영을 합니다. 아니죠.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반영합니다. 왜냐? 지금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면서 서류 평가, 종합 전형처럼 운영하는 학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학교의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도 내년부터는 학업 역량 평가라고 해서 20%를 추가로 반영을 하거든요. 이제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결국 그 종합 전형처럼 정성 평가를 하겠다 그런 의도이고요. 서울의 이제 상위권 대학 중에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 중에 이제 서류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결을 반영하는 경우도 이제 좀 있고요. 어쨌든 교과 성적이 중심인데 여기서 반영되는 성적은 교과 등급 또는 교과 성취도 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 성적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능 최저 등급, 수능 최저 기준을 제시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만 교과 성적 순으로 합격자를 정하는 겁니다. 그 수능 최저 기준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럼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 했을 때 이 학생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수능 준비도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반영을 합니다. 교과 성적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을 하고요. 교과 및 비교과 활동까지 같이 반영해서 교과의 성적들을 종합평가한다. 이게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이 서류가 제대로 정직하게 되어 있는 건지 확인하겠다는 학교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전형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고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전형을 치릅니다. 그다음에 학교마다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합부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술 전형은 이제 교과 역량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논술 역량이 주가 됩니다. 논술이라는 것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 수학과 과학을 주관식 문제를 얼마큼 잘 풀어내느냐라는 것이 대충 대부분의 기준이고요. 인문계열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 해석,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써내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논술 전형을 치르는 학교 중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논술 전형에 지원하려면은 논술 역량이 뛰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나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정시 전형에서는 대체로 수능 성적이 주가됩니다. 대부분 학교가 수능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정시에 수능과 상관없이 실기 실적 전형 또는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 대입 관련 그러면 학교 생활에서 지금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어디에나 다 적용되고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되는 것은 결국 교과 성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바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교과도 그렇고 종합도 그렇고 그다음에 논술도 그렇고 수능 성적은 정시는 당연히 더 그렇죠. 세 번째 이제 생기부나 일반 활동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을 갖추고 나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생기부 활동이나 생기부나 활동을 갖추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위에 두 개가 안 되면서 생기부 활동만 가지고 종합전형으로 좋은 대학 가겠다, 원하는 대학 가겠다 그런 일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네,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수능 국어는 공통 영역의 75%, 선택 영역의 25%,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구의 공통 과목은 독서 문학이고요.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세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쳐서 이제 상대평가 9등급의 성적을 받습니다. 수학은 이제 수원, 수투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수원, 수투를 이해하려면은 1학년 때 공통 수학, 1학년 때 수학을 제대로 해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때 국어가 기초가 되어서 2학년 때 독서 문학에 아마 이제 능력,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선택 과목은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인문계열 학생들은 대체로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선택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영어는 영어 1, 2를 가지고 시험을 치고요. 절대평가로 채점합니다. 한국사도 절대평가에 해당하고요. 탐구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총 10과목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역 구분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9등급 상대평가로 성적을 매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택은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에서 어느 과목을 성적을 반영한다. 특히 자연계열, 공과계열, 중상위권 이상 대학들에서는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들은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없도록 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과학 2과목을 응시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내가 아무거나 좋은 성적 받으면 뭐 좋은 거지. 그런데 대학에 입시를 치르려고 본다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상위권 이상의 자연계열 대학 학과에 지원하고 싶다라고 말한다면은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중에 선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과학 2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에 응시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여기에 보이는 과목들은 보면은 아까 교육과정 편성해 보니까 다 있었던 과목들이죠. 결국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수능을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과 내신 등급하고 수능 준비하고 다른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이 준비를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과 내신 준비할 때는 3개월 정도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눠서 친다면은 중간고사까지 한 3개월 공부한 것을 한 번 시험 치고 그 다음 학기 그 다음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 수능은 그렇게 준비했던 과목 내용들이 다 누적돼야만 준비할 수 있는 과목 시험입니다. 특히나 한 학기에 배운 그 과목만이 아니라 그 전 학기에 배웠던 그 다음 학기에 배울 그 과목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 준비는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준비인 것이고요. 학교 생활하면서 치는 일반적인 정기고사 내용들, 준비했던 내용들이 다 누적돼야만 제대로 준비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고사를 준비할 때 이걸 수능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준비한 내용들을 잊어먹거나 버리지 말고 누적시켜서 3학년 때 가서 수능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 수능 준비하는 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성적도 교과 이제 9등급으로 나오는 상대평가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받은 성적대로 등급을 받는 절대평가 과목이 있습니다. 상대평가 과목 받는 과목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9등급 교과 내신 등급하고 같이 매겨집니다. 1등급은 4%, 2등급은 7%, 3등급은 12%, 5등급은 20%, 9등급은 4%. 아까 교과 내신 등급 낼 때 9등급 성적을 내는 방법을 말씀드릴 때 보였던 표죠. 네, 이 상대평가하는 과목들은 9등급을 이렇게 그 학생의 100분위 성적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주는 겁니다. 절대평가 과목들은 영어는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A가 1등급이 됩니다. 80점 이상이면 2등급, 70점 이상이면 3등급, 60점 이상이면 4등급.
즉 이렇게 자기가 받은 원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구분되는 거고요. 한국사는 40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요. 35점 이상이면 2등급입니다. 그다음에 제2국어 한문도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 45점, 40점, 35점, 5점 단위로 등급이 구분되도록 이렇게 성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능 선택 과목, 자, 국어와 수학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죠. 국어는 이제 공통 문항과 이제 선택 과목 문항이 이제 나뉘어지는데, 이제 국어의 공통 과목은 이제 독서와 문학이죠. 그래서 독서의 17문제, 문학의 17문제, 모두 3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수학은 수학 1, 2에서 22문제 공통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11문항, 그래서 24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는데 그 중에 8문항에서 26점을 배점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의 성적을 배점합니다. 네. 자, 공통 과목이 76점, 74점,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공통 과목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을 선택하든지 공통 과목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국어와 수학, 탐구 과목의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과목의 성적을 잘 내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뭐 이제 비율이 높으니까 내가 미적분을 선택하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 근데 내가 원점수를 너무 낮게 받는다면은 오히려 내가 좀 원점수를 높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과목에 적정한지가 일단 우선이 돼야 되고요. 비슷한 기준이라면 좀 더 높은 성적 좋은 성적대 학생들이 지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는 절대평가로 치르기 때문에 내 실력에 따라 등급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평소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쌓아나가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교과 내신 과목, 내신 준비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리해서 수능 준비까지 같이 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죠.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데요. 자, 수능 최저 학력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여기까지는 다 적용이 됩니다. 한국사는 대체로 미적용인데 추가로 적용하는 학교도 간간히 있긴 합니다. 그 대신에 몇 등급 이내로 들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학교들은 많습니다. 대체로 한 4등급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제2외국어는 최저 적용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울산대가 한 개 5등급을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일문 계열에서는 한 개 5등급이라면은 그럼 요 네 가지 영역 중 특히 탐구 같은 경우는 2과목이잖아요. 2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5등급 안에만 들면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 보이겠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계열, 특히 공대에서는 2개 10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그럼 요 4개의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에서 5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7등급, 8등급보다도 상관없지만 한 과목 2등급 받았으면은 전체 중에서 7등급짜리 하나만 있으면은 10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영역을 보느냐, 이 4개의 영역 중에서 몇 개 영역을 보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얼마를 맞춰야 되느냐, 이제 합에 맞추는 숫자가 결국 최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2합 5, 2합 6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2합 4, 2합 5, 2합 3합 7 이런 게 있는데 2합 5등급을 제시한다면은 그러면은 자, 요 4개 중에서 2합 5가 되어야 되는데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은 미적분과 기하를 포함해야 된다. 그럼 미적분과 기하를 포함한다면은 수학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확률과 통계 친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적분과 기하가 포함된 수학이 포함돼서 나머지 3개 수학 성적과 합했을 때 5가 나와야 됩니다. 수학이 3 나왔으면은 나머지 하나 2가 있어야 되는 거요. 것이고 수학이 2등급 나왔다면은 나머지 하나에서 3등급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과학을 포함해야 된다. 그럼 탐구에서 사탐을 선택한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려대학교 3합 7이거든요. 4개 중에서 3개가 7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 과목 1등급이라면은 나머지에서 6을 맞춰야 되겠죠. 한 과목 또 2등급이다. 그럼 나머지 하나 3등급 내면은 4등급이 내면은 3 합 7이 맞춰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능 4개 영역을 다 쳐서 내가 원하는 학교의 기준에 충족했을 때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합형 수능이니까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느냐?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위권 대학에서, 자연계 상위권 대학에서 대부분이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필수 반영한다고 그랬죠. 지금 보시는 이 학교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필수 반영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럼 이 학교들은 수학에서 반드시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또 자연계 상위권 대학들의 대부분이 과학탐부를 필수로 지정합니다. 자, 이 대학들에 가려면은 과학탐부의 영역에 응시를 해야 됩니다. 한 과목만 반영하더라도 2과목 필수 응시 이렇게 제한을 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2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죠. 둘 중에 한 과목이 잘 나오고 한 과목이 잘못 나왔을 때 일단은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는 있어야 되니까요. 자, 이제 전형 유형별로 지역별 모집 인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요 빨간색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파란색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녹색은 정시 수능 전형입니다. 정시의 수능 전형입니다. 서울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15.7%밖에 안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32.5%이고요. 수능 정시가 37.4%입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으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과 수능을 중심으로 대학 준비, 진학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수도권은 교과가 31%고요. 종합이 25%, 그다음에 정시가 26%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왔을 때는 이제 상위권, 중위권 이렇게 학교들이 많이 나누어지니까 교과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어쨌든 비중별로 전면 골고루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자기의 어떤 준비 정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학교가 결정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강원권, 충청권, 대구 경북권, 부울경 이렇게 지역별로 내려왔을 때 보면은 대체로 지역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중심입니다. 대체로 60% 가까이를 학생부 종합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종합 전형의 비중을 보면 20% 내외입니다. 그다음에 정시로 가면은 10%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방에 내가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것이 좀 더 합격할 확률,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이 모든 어떤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전형인 것처럼 그렇게 안내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대체로 지방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중심이니까 수능 체제를 맞추면서 교과 내신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 외에 좀 더 내가 요 종합 전형에 준비가 잘 돼 있거나 정시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은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수시에서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을 한번 수도권과 지방을 비수도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수도권은 수시에서 45.5%를 종합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교과가 한 32%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으로 왔을 때는 70% 가까이가 교과 전형이고요. 종합 전형은 2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상황과 같은 이야기죠. 자, 영남권과 서울 16개 대학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영남권의 교과 전형 비율은 한 60% 가게 됩니다. 근데 서울 16개 대학은 12%밖에 안 됩니다. 아까 봤던 수도권보다 훨씬 더 적어지죠. 종합 전형을 비율을 봤을 때 영남권은 21% 정도 해당하고요. 서울의 16개 대학은 33%나 됩니다. 그다음 수능으로 봤을 때 영남권은 12%밖에 안 되고 서울권은 38% 정도 됩니다. 지역 영남권은 90% 가까이 87% 정도를 수시로 선발하고 수도권은 59%. 40% 가까이는 정시로 선발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내가 어디를 목표로 하느냐, 어디에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될 전형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형별로 특징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이제 학교마다 반영하는 과목의 수가, 과목이나 과목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그럼 과목 수가 다르고 선택하는 과목 수가 달라진다면은 내 성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지금 평균적으로 몇 등급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그 학교의 기준으로 내가 몇 등급이냐를 산출해 보는 것이 정확하게 그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왜? 대학별로는 자기들의 환산 성적 가지고 합격자의 결과를 발표해 주기 때문에 내가 평균적으로 몇 등급이다라는 것과 실제로 그 학교 환산 성적이 몇 등급이냐는 굉장히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지는 않지만 반영 비율이 다른 그 학년별, 교과별 반영 비율이 다른 그런 전형들도 있습니다. 그 요강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적 산출 방법이 또 학교마다 다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다 다르고요. 이수 단위를 반영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 없는 학교 있고요. 있는 학교도 학교마다 최저 기준이 다 다릅니다. 몇 개를 보느냐, 등급합이 얼마냐, 필수 지정 과목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을 포함한다. 미적 기화 중에 선택해야 된다. 과학을 선택해야 한다. 자,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한 과목 반영하는 학교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두 과목 반영하는 경우는 평균을 보는지. 자, 그동안 절사라는 것은 소수점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1등급과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평균이 2등급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1등급과 2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균은 1.5등급이죠. 1.5등급이면 몇 등급으로 취급될까요? 소수점을 반영하면 2등급이 되고요. 소수점을 떼내 절사를 하면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구 1 이렇게 발표하는 학교는 과탐이나 사탐이나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학교인 거고요. 대체로 완화되고 있으니까 부담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 70%가 교과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일괄 전형이 많고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충원율이 높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학생부 교과에 전형 요소 및 방법, 전형하는 방법을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이 영남 지역 학교들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교과 100이다. 그러면 교과 내신 성적만 보겠다라는 학교들인 거죠. 이게 들어있는 경우는 출석 성적도 반영한다. 근데 출석 성적이 반영되는 경우 미인정 결석 보통 3회 이상부터 감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제 교과 내신 등급 가지고 대학 전형을 한다. 그 다음에 교과와 서류를 같이 보는 학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경희대 서류 점수가 이만큼 반영된다는 얘기고요. 부산대, 경북대가 이제 내년부터 20%씩 반영한다라고 합니다. 교과에 면접을 넣는 학교들도 있죠. 면접 전형을 따로 두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교과 면접, 일반 교과 전형, 일반 교과 면접 구분하는 학교들도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제 많은 학교들이 단순 환산 점수를 부여합니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학년 때,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했다면 그 과목 하나하나가 A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결국 내가 어쨌든 진학할 때 유리하다. 교과 성적에 반영돼서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종합전형에서 그 과목 성적이 어떤지를 같이 본다 했을 때 내가 일단 A, B, C에서 B, C 같은 경우는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과목만 반영한다 하는 학교들이 대체로 많은 편이고요. 두 과목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성취도별 비율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고려대, 서강대.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 C가 몇 프로. A가 10%, B가 30%, C가 60% 이런 학교가 있고요. A가 90%, B가 10%, C는 없습니다.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좀 더 우수하고 어떤 학교가 좀 더 학생들의 성적을 의미 있게 구분하려고 했을까. 네, 그런 걸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그 집단 안에서 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을 더 선호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평가하겠다는 학교가 건국대, 성균관대이고요. 미반영하는 학교가 경북대, 부산대인데 앞에서 봤듯이 여기 20%의 성적에 아마 진로 선택 과목의 선택 내용이나 그다음에 성적이 어떤지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반영이라고 단순히 미반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수능 최저 기준을 예시로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준에 따라서 최저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2개를 보는 학교, 3개를 보는 학교 그런 차이가 있겠죠. 고려대 같은 경우 3개를 보는데 고려대, 홍익대 근데 3개에서 수준도 차이가 나죠. 3합 7, 3합 8, 3합 8.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체제를 높게 그렇게 잡고 있는 학교인 경우이고요. 그다음 2합도 4, 5, 6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제 그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성적 같은 분석에 따라서 학교별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연세대, 고려, 이화여대가 왜 최저가 없을까? 이 학교들은 면접을 봅니다. 교과에서.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최저를 봅니다. 약간 전형을 다르게 구성한 경우인데 어쨌든 학위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을 구분해낼 수 있고 역량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겠죠. 그다음에 지방에 내려왔을 때는 부산 경우는 이제 부경대 이하 쪽의 학교들은 대체로 최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부
있고 자기소개서는 이제 내년부터 폐지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문에 다수의 다단계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를 나눠서 보고 또 면접도 같이 보고 그럼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학생부를 통해서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정량평가 몇 등급이냐라는 것보다 어떻게 그 성적을 냈느냐를 보는 그런 방법으로 학생을 평가합니다. 단계별로 나눠서 면접을 같이 보는 학교도 있고요. 서류와 면접을 같이 보는 학교도 있고요. 학생부 서류만 가지고 평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계별 전형을 하는 학교들이 중상위권 이상에서는 많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대체로 종합평가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학급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요 네 가지의 서류 항목, 평가 항목을 정해놓고 각 항목별로 이 학생이 어떤 입장,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지원자 안에서 상태평가로 성적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하는 요소들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내가 맞춰서 준비해야 종합전형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이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대학 마음대로 그냥 학생을 평가해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자신들이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이 학교마다 다르니까 학교마다 뽑고 싶은 학생의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우수하게 평가하는지를 이 평가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좀 더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업영역이나 전공 적합성이 대체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은 좀 작게 반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4개로 나눠서 평가하는 학교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상위권 몇 개 대학이 새로 연구를 해서 요 3개로 아마 통합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형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리고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성취도, 결국 성적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학업 태도, 탐구력. 궁금한 걸 어떻게 찾아갔지? 어떤 노력을 했지? 구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성적 요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많이 갖추고 준비되어 있다면은 종합전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고요. 진로 역량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럼 여기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자연계열, 공과대 계열 중에서 역학이 들어가는 기계나 전자나 반도체나 이런 과목들은 물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리적 이해가 없으면 과목 기본 내용, 소양이 없으니까 결국 물리 선택했니? 물리 2 들었니? 아니면 과학 탐구 실험이나 그 과학 과제 탐구나 이런 것들을 했니? 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 의료나 의학 분야나 이쪽에서는 생명과학이나 화학 과목을 들었니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자, 그 다음에 그 과목들을 들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목의 성적을 어떻게 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어떤지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원하는 지원하고 싶어 하는 학교를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 종합 전형을 평가하는지를 찾아본다면 미리 대비해서 갖춰나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가장 훌륭한 학생일까요? 학생부 종합평가라면, 학생부 교과평가라면 당연히 A 학생이 제일 훌륭합니다. 1.4등급이니까 좋은 학교 가겠죠. 원하는 학교 갈 겁니다. 근데 대학이 봤을 때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1.4인 학생이 다음 학기에 몇 등급을 낼 것 같습니까? 네, 1등급이나 2등급, 2등급 낼 수도 있겠네요. 2.6인 학생, 이 학생은 다음 학기에 몇 등급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1등급 낼 것 같습니다. 자, 2.0인 학생, 다음 학기에 몇 등급 낼 것 같습니까? 네, 3이나 4, 5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 중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누가 가장 역량 있고 뛰어난 학생일까요? 바로 B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학생은 5에서 4, 이 꾸준히 발전해 왔고요. 현재 끝난 게 아니죠. 어디로 갈지, 어디로 더 올라갈지 알 수 없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으로 보고 역량이 뛰어난 학생으로 보는 겁니다.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성평가라는 것이죠. 네, 생기부 주요 사항인데 이제 수상 경력 반영 안 되고요. 그다음에 독서 활동 반영 안 됩니다. 개인 봉사 실적 이제 반영되지 않고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반영되는 것만 활동을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수상 경력은 반영 안 되지만 수상하려고 노력했던 과정에서 활동 내용들이 교과 역량이나 아니면은 탐구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에서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 활동이 반영 안 되지만 학생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그 지표가 독서거든요. 독서 활동의 내용들이 교과 세팅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은 여기 자율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서 얼마든지 학생의 역량을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이 뛰어난 학생이라는 것을 대학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종합전형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종합전형의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해 봤는데 학생들의 생각과 실제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종합전형 저 지원할 겁니다. 생기부가 맞아요. 저 생기부 그렇게 준비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면을 보면 낮은 내신, 성적이 낮아서 원하는 학교 못 가니까 종합으로 가야 되겠네요. 수능 최저 맞추기 힘드네요. 종합은 저의 돌파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너는 보자. 왜? 합격, 불합격 이유가 학교마다 다르고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될 것 같은데 불합격하고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합격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또 하나 경쟁 상대가 누군지 모릅니다. 지원하는 학생들 안에서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대학은 뭘 볼까요? 역량과 열정과 비전이 있니? 이걸 보고 싶어 합니다.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우수 학생들이 역량과 열정을 비전을 많이 보입니다. 그럼 얘들 뽑을 수 있다면은 그럼 얘들 뽑을 수 있는 통로로서 종합전형을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반고 학생으로 봤을 때는 결국 경쟁자가 누구냐? 저 학생들이라면은 그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인 좋은 제도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학생들이 학교생활 충실해야죠. 대학 선발 자율권을 보장받죠. 근데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합이 축소되고 있고요. 교과와 및 정시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교과와 종합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교과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 기준의 충족이 대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바람직한 고등학교 생활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오래전에 좀 많이 지났습니다. EBS에서 학교 교육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에 대한 자료를 이제 방송을 하면서 나왔던 장면을 캡처했는데요. 10%, 20% 학생만 수업에 듣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자고 있더라.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저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고등학교 와서는 자기가 크게 이 꿈이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왜 자고 있을까요? 이 학생들이 왜 잘까? 선생님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자느냐? 이 수업을 잘 들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수업을 잘 들어서 좋아지는 게 뭐죠? 네, 교과 내신 성적 좋아지고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근데 이 학생들이 이미 그걸 버린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왜? 꿈이 없어서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꿈을 갖는 겁니다. 우리 꿈을 비전이라고 표현하죠.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된다?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실행을 하면서 비전을 이루려고 노력해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비전 있는 학생이라면 그 실행 단계에서 지금 뭔가 노력을 할 것이고 저렇게 자고 있다면은 비전에 접근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와 비전을 갖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살 것이고 무슨 어떤 성과를 내면서 세상을 살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그 직업을 갖기 위해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내가 어느 대학 정도를 가야 될 것인가. 그럼 이제 대학과 학과가 정해지고요. 그럼 진로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비전 있는 학생들이 비전을 이루려고 노력해가는 과정이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 봤죠? 학교 생활의 우선순위는 교과 성적은 지금 내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가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성적을 잘 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이 뭡니까? 수업을 충실하게 잘 듣는 거고 열심히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겁니다. 수능 성적은 가변입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가 돼야만 이제 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 합격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기부나 활동, 종합전형을 대비한 활동들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지켜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기 바랍니다. 자, 과목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게 전형 유형, 내가 어떤 전형으로 대입을 치를 것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냐,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 정시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면은 자, 진학 희망학과 관련 과목을 고려해서 진학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나 진로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과목 선택은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을 하면서
이제 빈틈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공학계열을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기계, 전자, 컴퓨터 등 이런 학생은 수학의 미적분, 물리, 원투, 화학 원투 등을 선택하는 것이 대학에서 봤을 때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계열로 가고 싶다면 수학은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생명과학, 화학 등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으로 가고 싶다. 수학, 영어, 수학, 경제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근데 과목을 선택했을 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이 많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가서 내가 선택을 했어요. 왜? 공학계열로 갈 거니까. 가서 6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6등급이 손해가 될까요? 선택한 게 이득이 될까요? 결국 성적이 낮아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과목 선택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내 역량이 어느 정도고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를 먼저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내가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교과 전형으로 대입을 치를지 종합 전형을 치를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자, 좋은 생기부, 학교 생기부가 교사들이 작성하는 것이지만 학생의 활동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어필하거나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대부분 많은 학생들의 생기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행사 중심, 학생들의 일반적인 활동 중심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활동 내용 예측 가능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교 기록이지 학생 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한다면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학교의 행사에 참여한 학생의 동기, 호기심, 탐구 활동, 탐구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자신이 무슨 활동을 했고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활동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습관적으로 남겨두고 생기부를 반영할 때 담임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저는 이런 활동에서 이런 어떤 성과를 냈어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후속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동아리도 이제 보면은 교사 중심으로 동아리가 편성되고 전체 학생의 활동 내용과 과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학생 개인을 평가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학생의 관심과 진로 희망 분야를 근거로 동아리에 참여하고 학생의 호기심을 근거로 활동을 하면서 주도적인 탐구 과정, 지식의 확장, 그다음에 성장, 그다음에 추후 활동, 탐구 계획 이런 것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내가 뭐가 궁금해서 어떤 과정으로 조사해서 어떤 결과를 냈고 그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을 좀 더 우수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교사의 수업 과정과 교과 내용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교과 내용에서 느낀 호기심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심화시키고 탐구시켰는지 수행 과정이 나오면 좋겠고요. 결과 무엇을 배웠고 그 다음에 후속 학습 계획이나 자신이 진로에 끼친 영향들을 중심으로 이 자기 활동이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들이 이런 활동들을 원합니다. 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제 독서 활동인데요. 대입 반영 안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하지만 자율, 진로, 동아리, 교과 활동 중에 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책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성장과 그다음에 대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재수생의 비율인데요.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의 70%가 재학생이라면 30%는 재수생이라는 얘기겠죠. 수능 결시자가 12%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능치를 안 온 겁니다. 결국 이건 어떤 영향을 주느냐? 고등학교 와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성적 쳐보면 모의고사 성적을 받고 이것 때문에 이제 내가 이것 성적 기준으로 내가 수능 성적을 받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차이가 큽니다. 왜? 재학생들만 치는 시험하고 재수생들이 들어오는 시험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수능에서는 재수생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재학생들만 쳤던 모의고사보다는 굉장히 수능 성적은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다음에 결시적 12%는 결국 수시에 수능 전에 합격한 학생들이거든요. 대체로 수능 전에 합격생을 발표하는 학교들은 중하위권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럼 수능 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많이 빠지겠죠. 그럼 아래쪽에서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수능만 준비했던 그런 N수생들이 들어온다. 그럼 위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럼 내 성적은 상대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1, 2등급의 실제 수능에서 1, 2등급의 50% 이상이 N수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학생들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 받아서 정시로 좋은 대학 가는 것은 사실상 조금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수능은 수시 최저 충족하는 어떤 조건을 우선시해서 준비하는 시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택형 수능으로 상위 재수생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수능으로 정시로 가는 경우는 N수생들이 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고교 생활 우선순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교과 역량을 갖추는 뒤에 우선을 두고요. 수능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는 역량으로 활동 역량까지 갖춰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에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의 우선순위, 자, 이런 활동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요. 학교 생활의 기본은 결시, 교과 성적입니다. 수능 준비까지 철저히 해나가고요. 목표 있는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목표라는 것은 결국 내 진로 방향과 맞춰서 그 분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전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내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교과 수업에서 지적 호기심과 열정,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 다양하니까 어떤 과목에 집중할 것이냐, 내 진로와 관련해서 과목 선택을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대입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에 좋은 홈페이지 두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가라는 곳이거든요. 어디가, 대학 어디가입니다. 이거는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학 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으로 많은 대학들의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온라인 상담, 보면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을 신청해서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문의했을 때 답변이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전화를 통해서 대입 상담을 할 수 있고요. 궁금한 거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해줄 겁니다. 진로 정보, 여기 진로 정보, 그 진로 분야에 관계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대학과 대학의 학과와 전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성적을 대학의 환산 성적으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대학마다 그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의 환산 성적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기 마이 페이지에 내 성적을 넣고 성적 분석해서 대학별 환산 성적을 분석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받는 성적들이 대학에 반영되는 환산 성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원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정보, 전형 기준과 결과 각종 자료 제공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관심 대학에 정리해 넣을 수 있고 거기에 내 성적을 반영해서 내 성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입니다.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입 방문 상담, 그다음에 진로 방문 상담. 이건 이제 주로 중학생들이 진로 검사를 통해서 자기의 특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로 선생님들과 상담할 수 있는 한 50분 정도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하기, 전화를 걸면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자세한 안내를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자료들을 대입 정보에 반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센터에서 만든 자료들과 전국의 중요한 자료들을 대입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요. 특강 영상들을 영상 자료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한 자료도 같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안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고교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대입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 생활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선생님의 강의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입 전형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좀 쉬었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자 이런 마음보다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해야 될 기본적인 과목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노력을 해보고요. 자기 주도 학습, 내가 얼마큼 공부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